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에도 국과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름은 달랐지만요. 500년 전 한양 용산 강변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두 발목이 잘린 채 버려졌어요. 한겨울에 피범벅이 된 몸으로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요.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를 업고 가면 제 발을 자른 사람의 집을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요. 6살짜리가요? 두 발이 없는 상태에서요. 이 한마디에 왕이 직접 나섭니다. 조선 최고의 수사기관이 투입되고 의원이 상처를 정밀 분석하고 나라의 최고의 대신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여요. 피해자는 범인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고 과학적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결국 범인을 못 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1533년 중종 28년이에요. 중종이 누구냐면 드라마 대장금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음력 2월 16일 한성부에서 급한 보고가 올라와요. 한성부는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청 같은 곳이죠. 용산강 근처에 사는 무당집 뒤 언덕길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발견됐는데 두 발이 잘려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은 개춘. 한자로 알춘, 봄을 연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6살밖에 안 되는 아이였어요. 발견됐을 때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놀라운 말을 해요.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켜 줄 수 있어요. 이 보고를 받은 중종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놀랍다. 바로 어의를 보내서 아이를 치료하고 절대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수사관을 동원해서 당장 범인을 잡아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이 아이는 신분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노비의 아이,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것도 일반 경찰격인 포도청이 아니라 반역죄 같은 나라의 중대 사건을 다루는 의금부에 수사를 맡겼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동학대 사건의 대검찰청 특별수사팀이 투입된 셈입니다. 노비 아이 한 명을 위해서요. 이게 1533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좀 달랐던 겁니다. 왕의 지시로 본격 수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살아있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수사관들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개춘이는 범인을 아주 또렷하게 지목해요. 한덕이요. 한덕이라는 노비를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증언이 그냥 이름만 댄 게 아니에요.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어요. 한낮에 방 안에서 한덕이 두 손을 묶고 솜으로 입을 틀어막은 다음에 칼로 발을 잘랐다고요. 자르면서 죽어라, 죽어라 했다고. 5살짜리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요즘 경찰 조서에 넣어도 될 정도로 빠짐없는 증언이에요. 한덕은 즉시 체포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덕이 하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동상에 심하게 걸려서 길에 버려진 아이를 본 건 맞다. 자식이 없어서 안쓰러운 마음에 데려와서 하룻밤 재워주고 돌봐줬다. 그런데 주인이 더러운 아이를 데려왔다고 호되게 꾸짖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다시 길에 내놓았다. 나는 발을 자른 적이 없다. 한쪽은 칼로 잘랐다. 다른 쪽은 돌봐줬을 뿐이다. 완전히 정반대인 두 주장. 여기서부터 사건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한덕이 아이를 내보낸 뒤 이 아이가 바로 발견된 게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은, 연수라는 사람들이 차례로 아이를 잠깐씩 맡았다가 마지막으로 무당인 귀덕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거두게 돼요. 수사관들이 이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사건을 완전히 뒤흔드는 증언이 나옵니다. 수은과 연수,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 두 발은 분명히 붙어 있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는 한덕이 잘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덕 다음에 아이를 받은 사람들이 발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한덕이 잘났으면
그때 이미 발이 없어야 하잖아요. 이 순간 수사관들도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아이의 증언과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정면으로 부딪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맡았던 무당 귀덕은 여기서 한술 더 떠요. 뭐라고 했냐면 아이의 동상이 너무 심해서 내가 돌보는 동안에 발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저절로 떨어졌다? 그게 될까 싶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동상이 극도로 심해서 조직이 완전히 죽으면 썩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귀덕은 심지어 자기 말을 뒷받침할 목격자까지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했어요. 자질금, 을비라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이쯤 되면 사건이 범죄가 아니라 불행한 사고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사관들이 귀덕이 대놓은 목격자들을 직접 신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꿔요. 귀덕이 동상 걸린 아이를 돌본 건 맞지만 발이 떨어지는 순간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귀덕의 거짓말이 들통난 거예요. 목격자도 없는데 발이 저절로 떨어졌다고 했으니 이제 귀덕이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용의자가 한덕에서 순식간에 귀덕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무당이라는 직업 자체가 당시 사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것도 의심에 한몫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아이는요? 아이는 여전히 한덕이 잘났다고 합니다. 귀덕이 아니라요. 정리해 볼게요. 아이는 한덕을 범인이라고 해요. 중간에 아이를 맡았던 사람들은 발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에 맡았던 귀덕은 동상으로 빠졌다고 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요. 과학적 증거는 귀덕 쪽을 의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증언은 한덕을 가리키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수사관들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정말이지요. 증언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수사팀이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수사 방법을 동원하기로 한 거예요. 뭐냐? 의원을 불러서 상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감정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상처를 의학적으로 조사하는 걸 당시에는 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원이 아이의 상처를 직접 살펴보고 내놓은 소견이 아주 중요했어요. 만약 동상 때문에 발이 저절로 떨어졌다면 복사뼈와 힘줄이 남아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복사뼈 아시죠? 발목 양쪽에 볼록 튀어나온 뼈요. 동상으로 살이 썩으면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마디에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닭다리 뜯을 때 관절에서 빠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의원이 본 이 아이의 상처는 달랐어요. 이 아이의 상처는 복사뼈 위쪽, 정강이뼈가 깨끗하게 끊어져 있고 그 위로 새살이 돋아난 형태입니다. 이것은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자른 것이 분명합니다. 동상이 아니라 칼이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이건 현대 법의학 관점에서 봐도 대단히 정확한 분석입니다. 동상에 의한 괴사는 부드러운 조직부터 손상되면서 관절 마디에서 떨어지는 거고 뼈 자체를 깨끗하게 자르지는 않거든요. 사실 조선에는 무얼록이라는 법의학 교과서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상처 종류별로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하는 법, 사망시간 추정하는 법까지 다 정리돼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그냥 감으로 한 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었던 거죠. 자, 이 결과가 나오면서 무당 귀덕의 동상으로 빠졌다는 주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칼로 잘랐다. 이건 확실해졌어요. 이 정도면 귀덕을 범인으로 잡고 끝내도 될 것 같죠? 상처 부위에 대한 과학적 증거도 있고 귀덕이 거짓말한 것도 들통났으니까요. 그런데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귀덕 쪽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핵심 증거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바로 피해자 증언이에요.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이 한덕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귀덕이 아니라 한덕이요.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과학적 증거는 귀덕을 의심하게 하고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증언은 한덕을 지목하고 두 증거가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조선법의 중요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당시 법률에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80세 이상의 노인과 10세 이하
어린이의 말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죠? 아이 말을 왜 안 믿어? 이럴 수 있는데요. 이유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꼬임이나 겁박에 약하고 기억이 바뀌거나 상상과 현실을 헷갈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말만 가지고 사람에게 무거운 형벌, 특히 고문을 수반하는 신문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대단히 신중하고 오히려 인권적인 원칙이에요. 증거 없이 사람을 함부로 때리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왕인 중종은 이 원칙에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한덕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겠느냐면서요? 저도 솔직히 왕의 마음에 공감이 가요. 그런데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끈질기게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실록에 남아있는데 지금 들어도 정말 뜻깊어요.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사건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섣부른 판결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그거예요. 현대 형사법의 대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요. 이걸 500년 전에 이미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교적 원칙이나 신분제 때문에 수사가 막힌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법원칙 때문에 생긴 딜레마였습니다. 왕은 실질적인 정의를, 신하들은 절차적인 정의를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선 거죠. 이 장면이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500년 전 조선의 조정에서 이런 수준의 법률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니까요. 사건이 이렇게 꼬여 있는 와중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중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아이의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면서요. 이 여인 말에 따르면 아이의 원래 이름은 옥가이였고 몇 달 전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관들이 보기에 이 어머니도 석연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잃어버린 지 수개월이나 됐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는 거죠. 게다가 중덕이 살던 곳이 아이가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가까이 살면서 몇 달 동안 아이를 안 찾았다?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혹시 이 어머니가 처음부터 아이를 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사건에 뭔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실록에는 이 부분이 더 깊이 파고들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가능성도 있죠.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아이에게 특정 인물을 지목하도록 시켰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가 왜 그렇게 일관되게 한덕만 가리켰는지 누군가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닐까? 물론 이건 추측이에요. 기록에 남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을 더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결국 이 팽팽한 대립 속에서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증거 불충분. 한덕도 풀려나고 귀덕도 풀려나요.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결말이에요. 끔찍한 범죄가 있었고 왕이 직접 나섰고 최고의 수사기관이 투입됐고 과학적 감정까지 했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범인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 옥가이는 어머니 중덕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두 발을 잃은 이 아이가 그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조선 왕조실록이 아무리 방대해도 노비 아이 한 명의 이후 삶까지 적어두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마음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전 과정을 돌아보면 그 허무함 속에서도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첫째, 피해자와 용의자가 모두 노비와 무당, 사회 최하층이었는데도 왕부터 영의정까지 나라의 최고위층이 전부 나서서 논의했다는 것. 둘째, 감에 의존하거나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려 하기보다 의원의 과학적 감정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 셋째, 아무리 왕이 원해도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500년 전이에요. 만약 이때가 좀 더 권위적인 시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왕의 뜻대로 한덕이 범인으로 몰려서 처형당했거나 수사관들의 의심대로 귀덕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억울한 사람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법 원칙, 증거 없이 사람을 벌하지 않겠다는 그 원칙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버린 아이러니.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정의로운 절차가 때로는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 법이라는 게 참 그래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불완전한 원칙이 있었기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조선왕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용산 아동 발목 절단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533년의 재판관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아이의 말을 믿고 한덕을 처벌했을까요?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니 풀어줬을까요? 혹시 귀덕이 진범이라고 보셨을까요? 아니면 뒤늦게 나타난 어머니 중덕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답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건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5살 아이의 그 한마디예요.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사람의 집을 가리킬 수 있어요. 두 발이 잘린 채로 한겨울 추위 속에서 이 말을 한 5살짜리의 생존 의지,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잡혀야 한다는 그 절박함. 500년이 지났지만 이 아이의 목소리가 실록이라는 기록을 통해 우리한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미제로 남은 사건도 있고 뜻밖의 반전이 있는 사건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야기도 있어요. 다음에도 실록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 하나를 꺼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될지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